그는 자신이 살해한 희생자들의 간을 먹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말은 공포영화의 대사가 아니라 실존하는 연쇄살인범의 자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20명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법의 심판을 받기 전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은 참회의 한마디가 아닌 소름 끼치는 자기 멋대로의 선고였습니다. 여자는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고부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노란 우비를 입은 유령은 서울 전역에 공포를 퍼뜨리며 번화한 동네를 자신의 범죄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살인마 유영철의 사건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는 한국 범죄사에 기록된 어두운 한 장입니다. 원치 않는 아이에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의 뒤틀린 동기잔혹한 범죄 그리고 노란 우비 살인마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폭력적이고 실제 범죄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9월 24일 평화로운 아침,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악몽이 막 시작되었음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는 72세의 이덕수 씨와 그의 아내 67세의 이은옥 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도구는 직접 만든 망치였고 현장은 피로 얼룩진 참혹한 광경과 설명할 수 없는 극도의 폭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강도살인 사건으로 추정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오직 살인을 위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살인의 시작이었고 그가 직접 만든 해머는 단순한 흉기가 아니라 범인의 맹목적인 계급 증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디테일은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그의 뒤틀린 마음을 해독하는 데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불과 2주 후인 10월 9일, 비극은 반복되었습니다. 85세의 강은선 할머니와 그녀의 딸, 손자 역시 같은 잔인한 수법으로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60세의 유준희 씨가 다음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11월 18일, 87세의 김종석 씨와 53세의 가사도우미 배지희 씨를 살해한 후 범인은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저택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희생자는 부유한 동네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서울경찰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돈 때문이 아닌 명확한 동기 없이 죽음과 퍼져나가는 공포만을 남기는 살인마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재물을 훔치지 않았다는 이 디테일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는 나중에 그의 심리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유층에 대한 그토록 큰 증오심을 가진 그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전혀 다른 집단으로 목표를 바꾸게 되었는지 추측해 보십시오. 유영철의 범죄 심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삶을 무고한 희생자들의 삶과 나란히 놓아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서울 거리에서 유영철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 속 화면 왼쪽에는 안락한 노년을 위해 평생을 열심히 일해온 이씨 부부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와 손주들이 있었고 주말 가족 모임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안정의 상징인 코리안 드림의 화신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난 유영철의 삶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러 번 낙태를 시도했습니다. 참전 용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퇴직금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유영철의 어린 시절은 외할머니와 함께 가난 속에서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깊은 열등감 속에서 자랐고 선천적인 생맹은 그를 더욱 사회의 이방인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따뜻함과 풍요 다른 한쪽은 결핍과 원망. 이 두 인생은 같은 도시에서 평행선을 그리며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운명적인 교차점은 바로 2003년 9월 24일. 유영철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증오가 폭력으로 변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노인들에게서 한 인간이 아닌 자신이 갖지 못한 모든 것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불공정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주 자선을 베푸는 인자한 사람들이었다는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이는 유영철의 범죄를 더욱 비이성적이고 잔인하게 만듭니다. 유영철의 증오심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상처로 가득한 어린 시절로부터 길러졌습니다. 1970년에 태어난 유영철은 파탄난 결혼 생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도박꾼 남편에게 너무나 지친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훗날 유영철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의 눈빛은 항상 그를 향해 너를 낳은 건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태중에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은 결코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타락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그 증오는 점차 주변의 부유한 가정에 대한 유독한 질투로 변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을 미워했고 그들에게 그런 삶을 준 부모들까지 미워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영철의 거부당한 어린 시절은 유독한 자기애적 성격과 심각한 공감 능력 부족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없었고 대신 불공정과 분노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했던 그의 초기 예술적 재능은 탈출구가 될 수 있었지만 낙방하고 공업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그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범죄의 길은 학창시절의 좀도둑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기 내내 소년원은 그의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들락날락하는 생활이 반복될수록 그의 사회에 대한 증오는 커져만 갔습니다. 유영철의 범죄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단계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좀도둑질에서 시작해 더 심각한 범죄로 나아갔습니다. 1992년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황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예복을 입기 전에 그는 이미 14개의 전과와 7년의 수감 생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마지막 희망의 빛이었지만 이미 너무나 썩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5가지 명백한 경고, 신호를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기부터의 폭력적인 전력 특정 집단에 대한 병적인 증오심, 안정적인 관계 유지 능력의 부재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 부족 그리고 세상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믿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영철의 결혼생활 역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2000년 그는 15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유영철이 복역하는 동안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영철에게 이것은 극도의 배신이자 또 다른 거부였으며 이번에는 어머니의 거부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출소했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위조 경찰증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며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나올 대상을 찾았습니다. 부유한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마지막 날들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자녀들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극도의 계급 증오심을 품은 자가 기회를 엿보며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거나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영혼 없는 눈빛으로 망치를 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공포, 고통 그리고 절망이 그들의 마지막 감정이었습니다. 한편 유영철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공격은 복수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노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 부의 상징들을 보았습니다.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그는 수년간 쌓아온 울분을 해소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이고 냉정하며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비명이나 애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파괴라는 목표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현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격의 잔혹성은 극도의 개인적인 분노를 보여주었지만 희생자들은 부유하다는 것 외에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범인이 재물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동기를 배제시켰고 수사를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 사회의 균열 속에서 만들어진 유령을 쫓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희생자 가족 중 한 명의 상황에 처해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굳게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아니면 확인하러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 순간의 결정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을지도 모릅니다. 2003년 말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들은 악마가 단지 가면을 바꿔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영철은 마사지 일을 하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전과 사실을 알게 되자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또다시 유영철은 거부당했습니다. 전처와의 이혼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다시 덧났습니다. 여성에게 경멸당하고 버려졌다는 느낌은 이전보다 더 끔찍한 새로운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더 이상 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47세의 음반 노점상 정씨에게 분노를 터뜨려 그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오는 이제 특정 집단 즉 그가 더럽다고 여기는 여성들, 바로 성매매 여성들에게로 향했습니다. 21세기 초 한국에서 성매매 문제는 골치 아픈 주제였습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여성 인권운동 또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유영철에게 이것은 가소로운 일이었습니다. 친어머니에게 냉대받은 아이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거절당한 남자로서 그는 자신이 하층이라고 여기는 여성들이 인권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하늘을 대신해 심판한다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인간 도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조경찰 신분증과 몇 마디 달콤한 말로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익숙한 성매매 여성들을 쉽게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비좁은 공간에서 그는 가장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들을 죽인 후책에서 배운 해부학 지식을 이용해 능숙하게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18조각으로 자르고 꼼꼼하게 포장하여 봉원사 뒤편 언덕에 묻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는 피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란색 우비를 입었습니다. 그 우비는 훗날 끔찍한 상징이 되어 그에게 노란 우비 살인마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실종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며 자주 거처를 옮기고 가족과의 연락도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부유층 살인사건으로 자신들이 찾고 있는 범인이 범행 수법과 대상을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도범이나 부유층의 원한을 품은 자들의 기록을 뒤지고 있었고 그 사이 유영철은 서울 한복판에서 태연하게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의학 기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흔적을 지우는 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깨끗이 닭고욕실에서 시신을 훼손하며 증거를 씻어내기 위해 계속 물을 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로 지하 세계에서 온 그들이 악마를 위한 마지막 덫을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연쇄 실종은 서울의 포주와 업주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사냥하고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은 타격을 입었고 두려움이 만연했습니다. 전례 없는 움직임으로의 지하세계의 거물들은 경찰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이 법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주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항상 이상한 요구를 하고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단골 손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화번호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유영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덫이 놓였습니다. 한 포주가 유영철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유영철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4년 7월 15일 마포구 그랜드마트 인근의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나자마자 사복 경찰들이 사방에서 덮쳤습니다. 추격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약 1년 동안 공포를 퍼뜨렸던 유영철은 순식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삶의 사냥은 끝이 났습니다. 초기 신문 과정에서 유영철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자 그는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백은 경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11명의 성매매 여성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이전의 부유층 살인 사건들도 자백했습니다. 총 20건의 살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유영철에 대한 재판은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자신의 범죄를 냉정하고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망치로 노인들을 공격했는지, 어떻게 성매매 여성들을 유인하고 살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법정 전체를 침묵하게 만든 디테일은 그가 몇몇 희생자들의 간을 먹었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그리고 증오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신질환과 간질을 앓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영철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이는 그가 완전히 제정신으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날카롭게 주장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거절당한 후 부유층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목표를 바꾼 것은 그의 범죄가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증오와 삶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침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영철에게 20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과 실제 범죄 드라마는 종종 사형 집행실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영철의 이야기는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독극물 주사나 전기의자가 아닌 영원히 닫히는 교도소의 철문으로 끝나는 결말입니다. 사형 선고 직후 유영철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자유로운 삶이 끝나는 곳이자 끝없는 수감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송되기 전 마지막 24시간 동안 눈물 어린 메레나 참회의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몇 안 되는 개인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피고인으로서의 그의 마지막 식사는 특별한 요구가 아닌 표준적인 수감자 식사였습니다. 그는 가장 가혹한 판결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태연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기 전 그의 마지막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중과 희생자 유족들을 바라보며 도전적인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백보다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를 구치소로 이송하는 호송차의 문이 닫히는 순간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에게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명의 목숨과 함께 유영철의 범죄장은 막을 내렸지만 그의 어두운 유산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영철은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로 사실상 사형 집행을 중단해왔으며 이는 사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영철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잔혹성은 한국 사회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희생자 유족들은 정의를 보장하고 미래에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한국의 경찰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서구 국가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연쇄살인범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 절차가 개선되었고 범죄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노란 우비 살인마의 유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중문화에 스며들어 많은 스릴러 영화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숨 막히는 추격전을 재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최근인 2022년 넷플릭스는 3부작 다큐멘터리 레인코트 킬러, 한국의 연쇄살인범을 추격하다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과의 직접 인터뷰와 기록 영상을 통해 전례 없는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유영철의 범죄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와 공포에 빠진 서울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남깁니다. 희생자 20명이 최종적인 숫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들, 절망 속에서 가족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정보 하나가 어느 가족에게 마지막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저희의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